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소꿉친구랑 소꿉장난하면서 여보, 여보 하다가 진짜 결혼까지 하게 된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의 사이로 유치원 시절부터 같이 손을 잡고 등교를 하면서 우정을 키웠습니다. 한 동네에서 쭉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이죠. 남편과 저는 진짜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이 30대 후반에서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으로만 이루어진 사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계기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에게는 3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그 여자친구는 여자 사람 친구인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이 만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타이밍에 남편의 여자친구는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저는 눈엣 가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성끼리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지낼 수 있냐고, 자기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두 번 다시는 둘이서 만나는 일도 연락하고 지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런 여자친구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에는 바가지 긁어대는 모습에 질려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이나 연애를 했지만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며 헤어지는 과정이 어렵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불러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과하게 먹는 듯 하더니 저한테 남녀 간의 친구 사이는 없다고 하던데 우리 둘이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연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평소보다 좀 더 취해 있기도 했고 가볍게 만나는 사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초등학생들 장난처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 1년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을 친구로 살다가 갑자기 연애를 하게 된 것이 주위에서는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애를 시작했으나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가족들이 하나둘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들키고 말았습니다. 양가에서는 너네가 헤어지면 이웃으로 오래 지낸 어른들의 사이까지 서먹해지는 거 아니냐고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물론 연애를 하면서 와 정말 잘 맞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재촉을 하니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저희 둘은 약간 떠밀리듯 결혼을 하게 되긴 했지만 30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여서 그런가 어느 순간 그 과정에 동화되고 있더라고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 불편해하는 것 모두 다 아는 사이라 서로 배려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연애보다는 심도 있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이 사연을 쓰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남편의 남동생, 저에게는 도련님 되는 순둥이 도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련님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우리 도련님이 진짜로 착하디 착한 남자거든요. 여자라고는 만나본 적이 5손가락 안에 꼽는 모태솔로에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여자에 대한 면역이 별로 없어서 어딜 가나 주위만 빙빙 맴도는 그런 바보 같은 남자요.
연애를 해봤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오래 알아온 결과 6개월 이상 만나본 여자가 없는 정도랍니다. 숙맥에다 낯가림도 심하니까 거의 첫 만남의 까이기 일쑤였고 여차여차 만난다고 해도 금방 여자들이 질려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뭐 하나 남자답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금방 헤어지자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자들이 딱 재미없어 하는 그런 성격이니 할 말 다 했죠 뭐. 우리 도련님이 여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으니 학창 시절 내내 뭐만 했겠습니까? 학생의 본분인 공부만 죽으라고 했다 이겁니다 글쎄. 생긴 것도 딱 범생이처럼 생겨서는 공부만 죽으라고 해대니까 결과는 당연히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까지 졸업해서 부모님의 잔소리 한번 듣지 않고 회계사 시험까지 단번에 합격해서는 정식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죠? 수없이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붙을까 말까한 그런 시험을 단박에 붙었다 이거죠. 우리 도련님이 당연히 첫 시험에 떨어질 줄 알고 위로 파티까지 준비했다가 축하 파티로 뒤바뀐 건 동네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나이가 한번 실패를 맛볼 수도 있지 하면서 시댁에서 위로 파티를 거하게 준비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도련님이 당당히 합격한 다음에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라고 거만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다들 표정이 썩었지만요. 위로 파티라고 대문짝만하게 뽑은 플래카드를 고이 접고는 바로 축하 파티를 열었었죠. 거기다가 우수한 성적이 뒷받침한 덕분인지 꽤 큰 회사에 취직까지 덜컥 된 거죠. 은근슬쩍 도련님 연봉이 얼마야? 하니까 무려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봉인데도요. 여자친구 없는 도련님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겠습니까? 고스란히 통장에 꽉꽉 채워둔 거죠. 그걸로 주식도 좀 하고 코인 열풍일 때 돈도 많이 불렸고요. 떼부자나 다름없는 장고를 보면서 웃던 도련님이 저한테 아이만 낳으면 조카한테 물심양면으로 쏟아부어 주겠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도련님도 오래 본 사이라서 진짜 허물없이 친한 사이였거든요. 기저귀를 찰 때부터 같이 놀았던 사이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려 다니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도련님이 주말에 심심할까봐 남편이랑 저랑 캠핑을 갈 때도 같이 가고 여행을 갈 때도 동행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매번 끼어들었던 건 아니지만 캠핑은 여러 명이 가야 훨씬 재밌는 거 아시죠? 저랑 남편이 캠핑의 진심인 캠핑족이거든요. 오죽하면 캠핑 마을에 분양을 받아서 컨테이너 집을 하나 올릴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장비를 엄청 화려하게 준비한 것만 아니었어도 컨테이너 집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오랜 시간 같이 캠핑을 다니면서 장비를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도련님이 싫다고 안 간다고 몇 번이나 뻗팅겼었어요. 굳이 따뜻한 집 놔두고 푹신한 침대 내버려두고 바깥 차가운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자야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설거지하기도 불편하고 야외라서 벌레도 엄청 많고 거기다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는 거 눈 딱 감고 한 번만 가자고 끌고 갔었어요.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영화밖에 더 보냐고 할 거 있냐고 꼬셔서요. 튕길 걸 튕기라는 말에 못 이기는 척 따라왔던 도련님이 캠핑의 맛을 한번 보고는 꽤 괜찮았었나 보더라고요. 몇 번이나 캠핑을 더 갈지 모르니까 장비를 사긴 돈 아깝고 남편한테 장비를 빌려서 가끔 혼자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빌려가면 빌려줘서 고맙다면서 제가 눈여겨본 장비 하나씩 선물로 주기도 했고요. 도련님 덕분에 저희 장비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죠. 고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도련님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넷이서 놀러 오자고 할 정도로 캠핑에 푹 빠졌었답니다.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셋은 즐거웠는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였나 보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어서 형네 부부에 끼어서 노는 꼴이 영 탐탁지 않았던 것이겠죠. 오죽하면 저희 부부가 계획을 가지고 임신을 하려고 임신을 미룬 상태였는데 도련님이 함께 붙어 다녀서 애가 안 생기나 걱정까지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직업도 빵빵한데 쟤는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냐고 여자 소개를 좀 시켜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앤데 왜 여자 하나 없어서 저렇게 재미없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도련님의 사무실에는 온통 남자밖에 없어서 여자를 만날 구멍이 없다고 저한테 괜찮은 애들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하시대요. 근데 제 또래라고 해봐야 전부 도련님이랑 3, 4살 차이가 나고 아직 도련님은 20대 후반이니까 천천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죠. 도련님도 집에서 스트레스를 꽤 받는 것 같아서 나름의 절충안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영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시길래 30 중반까지도 여자가 없으면 제가 선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주선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뭘 해도 인생 즐기게 내버려 두자고요. 솔직히 우리 도련님이 숙맥이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런 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 애였거든요. 선자리에 나가면 누구보다 인기 많을 타입이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에 모아둔 돈 빵빵하고 생긴 것도 뭐 공부 잘하게 생겨서 믿음 딱 가게 생겼고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돈 아니겠어요? 연봉 빵빵하면 누가 거절하겠냐 이 말이죠.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초봉 8천이면 곧 연봉 1억 넘는 거야 아주 우스운 일이나 다름없는 거죠. 시모한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 도련님에게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백해 무익하다고 남편이랑 저는 무슨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핀잔을 줬었어요. 도련님이 엄청 재밌는 게임이라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막 꼬드기더라고요. 5명이서 한 팀을 이루는 게임인데 같이 음성 메시지 같은 거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작전도 짜서 하는 거라고요. 한 번만 해보자고 조르길래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셋이 같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대회도 열리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하긴 하던데 캐릭터도 너무 많고요.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로 해야 하니까 어지럽고 적응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저랑 남편이 실력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도련님이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겨야 재미가 있는데 내리지기만 하니까 저도 뭐 승부욕이 없는 건 아니라서 짜증이 나긴 했는데 어려운 걸 어쩌겠어요. 한 일주일 같이 PC방에서 1~2시간 게임해 보다가 점점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을 뺐죠. 도련님한테 우리 같이 게임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거기다가 그 게임이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고요. 도련님도 알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저희랑 게임하는 시간이 꽤나 곤욕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쿨하게 서로 하고 싶은 취미는 알아서 하자 하고 넘겼죠. 근데 그 이후로 도련님한테 캠핑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해도 게임을 해야 돼서 못 간다고 거절하고요. 나가서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권유를 해도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게임 하니까 저랑 남편은 도련님이 게임에 단단히 미친 거라고 생각했죠. 도대체 혼자 하는 게임이 뭐가 재미가 있냐고, 그거 5명이 같이 해야 더 잘 되는 거라며 했더니 도련님이 멋쩍어 하면서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 했더니 대충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지 말을 정확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여자랑 게임하냐고 하니까 드디어 그제야 오픈 채팅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채팅이라는 걸 처음 들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톡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취미, 게임 자격증, 등산 이런 분야별로 채팅방이 있고 자기 프로필이나 익명으로 들어가서 같이 할 사람 구해서 하면 된다고요. 게임은 여러 명이서 해야 확실히 승률도 오르고 재미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요. 그랬더니 뭐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은 5명 꽉꽉 채워서 게임한다고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도련님에게 즐거우면 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시부모님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나기만 했죠. 그렇게 시부모의 걱정이 늘어나던 시기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무겁고 식욕이 사라지고 미열이 있는 것 같더라니 산부인과 가서 보니까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양가에 바로 알렸고 양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련님 불합격 파티를 열겠다고 준비하셨던 시댁인데 임신 사실에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양가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서 복덩이가 태어난다고 난리 법석을 떠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방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복덩이, 복덩이 하도 다들 복덩이라고 부르셔서 태명도 결국 복덩이로 지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조카가 태어난다고 먹고 싶은 거 뭐가 있냐? 다 사다 주겠다. 가지고 싶은 거 뭐 있냐? 필요한 거 말해달라.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를 했죠. 임신 초기에는 딱히 필요한 것도 없고 제가 입덧이 있었던 터라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나중에요 했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입덧도 가라앉고 육아 박람회 같은 데 가보니까 사야 할 물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연락을 해서 말을 했는데 이놈이 그 몇 개월 사이에 깜깜무소식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언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도련님한테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하면 약속 있어서요 하면서 저를 피하고요. 하루는 시댁에 놀러가서 아무렇지 않게 도련님 방문을 열었는데 주말이라 당연히 게임을 하고 있어야 할 도련님이 방에 없는 거예요. 시모한테 도련님 어디 나갔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우리 둘째가 연애라도 하나 봐. 맨날 밖에 나가고 집에 없어. 하는 겁니다. 드디어 제 짝이라도 찾은 건지 요즘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서 신나 죽겠다고 하시는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도련님이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서요. 남편한테도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수상함이 느껴지긴 했다고 매주 주말마다 나가 논다는데 연애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집에만 붙어있는 애가 어디냐고 퇴근하고 치맥이나 한잔하자고 하면 밖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말이든 언제든 게임만 하고 있던 애가 게임 접속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의심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연애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싶은 거죠. 저랑 남편은 또 도련님의 소극적인 성격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도련님한테 연애하나? 누구냐? 좀 보자 하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이 허구한 날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 사진 좀 보여달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도련님이 진짜 착한 게 보통 그 정도 되면 상관하지 말라던가 뭐 짜증을 낸다던가 하고도 남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단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소개해줘도 되긴 하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싶다고 했죠.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입에서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저랑 남편이랑은 역시 인연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 같다. 마치 우리처럼 하면서 신나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고 처음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늘씬하고 얼굴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난 거냐고 도련님 옆구리를 막 찔렀죠. 도련님 여자친구도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하니까 수줍게 웃는데 그것까지도 너무 귀엽고 예쁜 거 있죠? 이름도 세아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둘이 게임을 하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연애를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오픈 채팅방 있죠? 거기 단톡방에 둘이 같이 속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게임하면서 서로 번호 교환도 하고 연락도 하다가 밥이나 한번 먹자 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잘 맞으니까 너무 좋겠다 했더니 데이트하다가 할 거 없고 심심하면 둘이 PC방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인연이 이렇게 닿으려고 우리 도련님이 그동안 여자도 안 만나고 버텼나 보다 했어요. 그래도 속 깊은 곳에 게임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 얼굴도 예쁘니까 혹시 도련님 돈만 보고 들러붙은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련님 여자친구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일은 쉬고 있는데 원래는 스튜어디스였어요. 어쩐지 얼굴도 너무 예쁘고 몸매도 늘씬하고 키도 크더라니 딱 스튜어디스 같은 모습이긴 했거든요. 왜 그만뒀냐고 아깝다고 물어보니까 도련님 여자친구가 눈을 내리깔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서 자기가 간호를 하고 있어서 일을 쉬고 있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아버지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뭐. 제가 괜히 아픈 상처를 건드린 건가 해서 노심초사했는데 도련님 여자친구는 속이 꽤 단단한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도련님네 커플이랑 우리 부부랑 넷이 만나서 자주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소원하던 캠핑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의외의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사실 그런 굳은 일을 잘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텐트를 치는 것도 그렇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쌈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하고 할 때에도 빼는 것 없이 나서서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벌레도 좀 있고 날도 더워서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쁜 얼굴로 싫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열심히 나서더라고요. 꼭 해보고 싶었었다면서 마시멜로까지 준비해 와서는 꼬치에 끼워 굽는데 귀여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금 찜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도련님 여자친구가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잖아요. 제가 막 장시간 비행을 하고 하려면 힘들겠다 하면서 국제선 노선에 있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국제선 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시간 비행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늘어놨어요. 스튜어디스의 생활은 잘 몰랐기에 흥미롭게 듣고 있었죠. 그럼 세아 씨 영어를 무척 잘하겠네? 네, 영어는 조금 하는 편이에요. 나도 어학연수 갔다 왔거든. 캐나다 수도로. 밴쿠버 너무 좋죠. 저도 비행하느라 몇 번 가봤어요. 좋아하는 도시예요. 근데 캐나다 수도는 밴쿠버가 아니라 오타와잖아요. 순간 헷갈렸나 싶었는데 세아 씨가 민망하고 쪽팔릴 수 있으니까 더 말은 안 했죠. 캠핑 가서 저녁까지 다 먹고 치우고 불멍하면서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자러 가자 하고 말을 했죠.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도련님 여자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준비했다면서 아기 신발을 딱 주더라고요. 오밀조밀한 하얀색 새 신발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제가 감동을 크게 먹었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다고 잘 받을게 하는데 밴쿠버고 나발이고 완전히 까먹어 버렸죠 뭐. 남편이랑 둘이 텐트에 와서 이부자리 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도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스튜어디스 출신이라 그런지 자세도 바르고 목소리도 친절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어요. 여자친구분이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도련님한테 좀 과분한 사람 같아 하니까 남편도 끄덕끄덕했어요. 남편이 끔찍하게 아끼는 동생인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일 정도면 도련님 여자친구를 정말 예쁘게 본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도련님이 쑥맥이고 낯가림까지 심한데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는 걸 보니까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왜 우리 도련님한테 저럴까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들었죠.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결혼한 저보다 더 살림꾼이더라고요. 다음날 점심까지 캠핑장에서 다 해먹고 정리를 하는데 너무 빨리 착착 잘도 하더라고요. 손끝이 야무진가 봐. 살림도 잘하겠어 하면서 엄지를 척 올려주니까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살림 솜씨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냐고 물어보니까 간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는 부녀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그 이후에 아버지 혼자 자기를 키우면서 술로 화병을 다스리셨다고. 그런데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결국 이렇게 탈이 났다고. 간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지금도 술은 못 끊으셨대요. 요양병원에 모셔볼까 고민도 하긴 했는데 자기가 이미 퇴직을 한 다음이라 모실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세아 씨는 지금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뜨끔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대면서 아끼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위험수당이 붙어서 받는 월급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제가 임신 7개월이 될 때까지 우리 넷은 자주자주 만났어요. 나중에는 시부모도 세아 씨를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지 않냐고 세아 씨한테 물어봤죠. 세아 씨가 도련님보다 2살 어렸었거든요. 나이가 딱 29살이었어요.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고 32살에 결혼했던 저도 빨리 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제가 부담스럽지 않냐 하니까 세아 씨가 자긴 너무 좋다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을 이루는 데 꿈이 있었다면서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둘 다 괜찮다고 하니까 시댁에 초대를 해서 제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음에도 일찍 가서 시모랑 같이 상을 차리기로 했죠. 근데 세아 씨가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와서는 자기도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시모랑 화들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세아 씨 줄 밥상 차리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먹기나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 일을 하는데 자기가 어찌 밥만 쑥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형님 임신까지 하셨는데 힘드시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우리 시모가 완전히 쑥 빠져들고 말았죠. 저한테 슬쩍 애가 손도 야무지고 칼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요리도 진짜 잘한다고 눈이 뿅 가셨더라고요. 시모가 밥 먹는 내내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한다고? 올해 할 거니? 빨리 해라 하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도련님도 은근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남편은 뭐 제짝 만났구나 싶었죠. 그날 밤 잘 먹고 후식까지 먹은 뒤에 세아 씨가 가보겠다고 하니까 도련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당연히 밤길이 위험하니까 데려다 주겠거니 하고 잘 갔다 오라고 보냈거든요. 도련님이 나가자마자 시부모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네는 어떻게 보이냐고 막 보채시길래 저랑 남편 둘 다 괜찮은 것 같다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해봤는데 됨됨이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남편이 순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했는데 영 찜찜한 게 있대요.
남편이랑 비행 이야기를 하다가 뉴욕행 비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면서 비행 시간이 15시간이라 힘들다고 했다는 거예요. 뉴욕이면 11시간 30분이면 가지 않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경유 노선을 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했다는데, 사실 경유 노선을 탄 거면 오히려 15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저도 캐나다 수도를 밴쿠버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 말을 살짝 얹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했겠냐고 헷갈렸겠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근데 국제선 탓하는 스튜어디스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한마디 더 하니까 시모가 남편을 쑥 째려봤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자꾸 말을 한마디씩 얹으니까 불편하셨겠죠 뭐. 아무래도 도련님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이기도 하고 집에 와서 보여줬던 태도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뭐 어떠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시댁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급 물살을 탄 것 마냥 상견례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거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때라 하루빨리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급하게 자리를 마련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분명 예비 동서 세아 씨네 아버지가 간이 나쁘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내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긴장했는데 얼굴 때깔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간이 나쁘면 보통 황달도 좀 있고 한데 거기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술도 막 드시더라고요. 우리 딸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하시면서 웃는데 금리가 앞니에 싹 둘러져 있더라고요. 껄껄 웃으면서 우리 딸 앞가림이나 잘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멀끔한 남자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하는데 약간 쎄했습니다. 여태까지 예비 동서 이야기만 들어보면 거의 소녀가장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나 싶었는데 하는 그 말투가 좀... 저랑 남편이랑 찜찜하다 싶어서 눈빛 교환을 하는데 우리 도련님은 그냥 좋아 죽더라고요. 자기가 세아 고생 절대 안 시킬 거라고 믿고 맡겨만 달라고 하는데 예비 사돈이 딱 그러더라고요. 자네 연봉이 그렇게 좋다고? 내가 우리 딸 덕에 호강하게 생겼네 하고요. 저랑 남편은 헉 했는데 도련님은 앞으로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씬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출산을 하게 되는 바람에 돕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출산하고 회복하는 동안 스드메며 웨딩 촬영이며 예단 예물 이야기까지 싹 끝냈더라고요. 웨딩 사진을 보는데 예비 동서가 입은 드레스가 진짜 화려한 거예요. 도련님한테 와 드레스 진짜 화려하다 했어요. 예비 동서가 예뻐서 그런가? 이런 화려한 게 잘 봤네 하니까 도련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무슨 드레스를 빌리는데 1,500만 원이나 하는지. 저는 순간 띵 했죠. 무슨 드레스를 빌리는데 1,500만 원이나 해요? 보통 결혼식 할 때 스드메를 묶어서 하잖아요. 저는 3개 다 해서 300만 원대 주고 예약을 했는데 드레스 한 벌에 1,500만 원? 아예 드레스를 돈 주고 사도 그 값은 안 하겠다 싶었죠. 도련님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15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아니요. 콕 집어서 이 드레스 입고 싶다고 카탈로그를 들고 왔더라고요. 1,500만 원이라면서요. 와, 스튜어디스가 돈을 꽤 버나 보다. 아버지 병원비 대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대? 제가 냈죠. 세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게다가 그런 건 다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죠. 도련님한테 세아 씨한테 뭐뭐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가방에 예물에 도련님한테 뭐 받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딱히 욕심 없어서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부부에게는 신생아라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결혼식 준비에 꼬치꼬치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제발 정신 차리고 똑부러지게 결혼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너 모아둔 돈 많지 않냐고 왜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고 추궁을 했죠. 생각해보면 신혼집만 해도 저희 집도 그랬지만 시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집 걱정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집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혼수였던 거죠. 예비동서가 돈이 없다면서 혼수를 대신해달라고 도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의 의문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도련님이 모은 돈이 억 단위일 텐데 혼수할 돈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도련님이 그제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달라 해서 돈을 보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서 비싼 약을 써야 한다고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빌려가고 그랬대요. 스드메 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 신혼집에도 돈을 좀 보탰고요. 식장도 호텔 결혼식 하고 싶다고 그래서 꽃장식만 몇 천만 원 드는 곳으로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은 완전 경악을 했죠. 돈도 없다면서 뭘 그리 비싼 결혼식을 하냐고 허영심이 너무 센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기죽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자기 동료 스튜어디스들은 다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진짜 스튜어디스는 맞는 거냐고 물었고 도련님은 퇴직 전에 찍은 거라며 승무원복 입은 사진이랑 사원증 같은 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 동생이 예비동서가 다닌 항공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서 오랜만에 친구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동생에게 윤세아라는 스튜어디스 아냐고 물어봤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스튜어디스였구나 하고 있었는데 글쎄 윤세아를 어떻게 아냐면서 동생이 저한테 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나이도 25살이고 남자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아는 윤세아랑 동생이 말하는 윤세아가 전혀 다른 인물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퇴직했다고 했다. 퇴직자 중에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사칭하는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니냐고 스튜어디스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뉴욕 비행 시간도 영어를 못하는 것도 캐나다 수도도 틀리고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했더니 스튜어디스가 그런 걸 모를 수가 없대요.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결국은 흥신소에 의뢰를 해보기로 했어요.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덮어두기에는 너무 큰일인 것 같더라고요. 흥신소에 급한 거라고 웃돈을 주고 알아본 결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였습니다. 윤세아라는 여자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상고 출신에 술집에서 일을 했던 여자였던 거예요. 부모도 없고 혼자 이 남자 저 남자랑 동거하면서 기생충처럼 살았던 여자더군요. 아빠라고 데리고 왔던 남자가 윤세아가 일하는 술집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도련님한테 돈을 빌려간 것도 그동안 진 빚도 갚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좋은 게 진짜 별거를 다 알아봐 주더군요. 도련님보다 2살 어리다고 했던 윤세아는 나이도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보다 2살 연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지금까지 같이 동거하는 호스트바 선수도 하나 있더라고요. 완전 막장 중에 막장 인생을 사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결혼식 3주일 전에서야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도련님과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믿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뒷덜미 잡고 쓰러졌습니다. 도련님은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굴었고요. 시부모님은 이 결혼 절대 반대라고
결혼식 3주 앞두고 청첩장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연락을 돌렸어요. 식장이랑 스드메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이미 취소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쪽팔림을 주자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측 손님은 한 명도 부르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척하기로 결심을 했죠. 신혼집에 가전이 들어오기 전이었기에 전부 취소를 할 수 있었고 집은 전세로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그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됐고 우리 측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은 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보니 저한테 형님 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웃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싸늘하게 바라보니까 갸우뚱하는데 가증스러웠습니다. 신부 입장이라는 소리와 함께 그년이 식장에 들어서는데 신랑 측 하객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는 놀래더라고요. 신부 입장곡이 울려 퍼지는 식장에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중지시켰습니다. 저 사기꾼 같은 년이랑 제 동생이랑 결혼식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스튜어디스 출신은 개뿔. 술집에서 굴러먹던 년이 사람을 속여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를 치니까 신부 측 하객이 전부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끽해봐야 술집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오랜 지인들이며 학교 동창들도 불렀던 건지 윤세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두리번거리며 우리 도련님을 찾는데 이미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저를 보며 형님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한복이 불편한 것도 잊은 채 버진로드에 올라가 그 여자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빠라고 속인 술집 사장을 보면서도 구둣발 앞에 침을 태 뱉었네요. 아무리 술집 사장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아빠라고 속이고 입장을 할 수 있어? 하긴 그렇게 돈독하니까 술집에서 오래오래 일을 했겠지. 너 같이 살고 있는 제비도 한 명 있다며? 어쩜 이리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 그러자 신부 측 하객 중 일부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여자를 욕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너 내 돈 갚는다며 하는 소리도 들리는 걸 보면 잘 사는 모양새 보여주고 도련님 등쳐먹고 살 예정이었나 봅니다.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주먹을 꽉 쥐더군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야. 너는 평생 술집에서 굴러다니면서 술집 남자들이나 만나고 살아. 그런 거한테 화내서 어디다 써? 그냥 고소하면 되니까 나가자. 결국 결혼식은 개차반으로 끝이 나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는 끝까지 그년을 째려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니 혼인 빙자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지만 그동안 도련님이 빌려줬던 돈에 대한 자료가 다 소명되어서 고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이 회계사가 직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이 끝나면 민사까지 걸어서 확실하게 피를 말려둘 생각이랍니다. 도련님은 그 이후로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 회사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해도 대답도 없고요. 조만간 스스로 마음이 풀리고 견고해지면 연락을 하겠지 싶어서 남편과 저는 별다른 말 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깨어나는 병아리처럼 우리 도련님도 쌓아둔 벽을 허물어뜨리고 스스로 나타날 날이 오겠지 싶어요. 옆에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잔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착한 도련님에게 다음에는 정말 좋은 여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련님이 괜찮아지면 제가 나서서 선자리를 주선해 주려고요. 우리 아이에게 멋진 삼촌이 될 우리 도련님의 미래를 같이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더욱 똘똘 뭉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서울에 살고 있는 한 기혼 남성입니다. 인생이 행복하면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그 문학적인 말이 요즘 따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이 느껴지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재. 이런 행복을 막기까지 달려온 속상한 사연들이 있어서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흉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잘 받는 편인데요. 혹시라도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듣고 기운을 내셨으면 해서 적어보기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봐 주세요. 저는 폐가 안 좋아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중학생 때 어떤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생긴 병환이에요.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교를 일찍 마친 후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어둔 창문으로 무슨 탄 냄새가 솔솔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윗집에서 불이 난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고 저만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자마자 심상치 않은 불길이라 생각을 했고 빨리 도망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가려는데 그 순간 위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도덕 때문인지 그 나이에는 정말 어른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용기가 생겨서 문득 저만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래서 한 10초 고민하다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위층에는 제가 있는 아래층보다 훨씬 검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불길의 근원지가 잘 보이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이 울음소리만 찾아서 자세를 낮춰 기어갔고 열린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서 기침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면서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아이를 안고서 비상구로 돌아갔어요. 당시 제 눈에 보인 건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 부모가 집안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다행히 아이 부모님은 소방관으로부터 구조가 되어서 실려 나왔어요. 연기 때문에 질식만 했지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5살 아이를 구했다는 것에 소방관들과 이웃들에게 엄청 칭찬을 받았고 뜻하지 않게 시민상도 수여를 받았어요. 사람을 구한 건 기쁜 일이었지만 역시 무모한 짓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인가 봐요. 제가 그날 연기 속을 그냥 뛰어드는 탓에 폐가 많이 손상되어서 호흡기 질환이 생겨버렸어요. 이마에도 화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고 말았고요. 근데 그 흉터가 좀 보기 흉해서 저는 항상 앞머리를 좀 길게 내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한 생명을 구한 셈이잖아요. 아이도 구했고 아이가 무사히 부모 품에 돌아갔고 아이 부모도 탈 없이 깨어났고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아이의 부모 되는 사람들의 문제였죠. 딱히 그 집에 감사 인사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웃이고 제가 아이의 목숨을 살린 것이니 솔직히 아이 부모님께서 인사를 올 줄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부모님 생각이었으나 저 또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이의 부모님의 태도가 좀 아쉽기는 하더군요. 심지어 부모님은 제가 다치기까지 해서 더 화를 내셨는데 거기다가 아이 부모님께서 다 탄 집을 복구해놓고 바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집은 쭉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집이 이사 갔다는 걸 소문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저 괜찮다며 부모님 마음을 애써 달래놨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부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화제 얘기만 꺼내면 대놓고 그 아이 부모님을 욕했어요. 그리고 제게도 한 번씩 나무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매정하다니? 누가 보상을 바란 건 아니지만 감사 인사하는 게 그리 어렵나? 목에 금태라도 둘렀다니?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아파트가 불경하다는 듯이 홀라당 떠나버린 게 너무 우습지 않아? 이래서 착한 사람들만 호구된다는 거야. 아유, 속 터져. 엄마, 난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고 또 그 집에선 기억하기 싫은 트라우마일 거잖아. 일부러 우리한테 나쁜 마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그럼에도 부모님은 그 사람들이 도망치듯 달아난 걸 재수없어 했어요. 말했다시피 보상 욕구가 아니라 아무래도 제 얼굴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속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라도 원망해야 그나마 갑갑한 속을 달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척을 했어요. 저라도 씩씩해야 부모님께서 속상한 마음을 빨리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땐 부모님 가슴에 박은 대못을 제가 씩씩하게 살면 빼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 감정은 묻혀갔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라고 제 얼굴 망가진 것이 안 속상하겠습니까? 저 또한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에 붉게 새겨진 흉터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건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는데요. 주변에서 제 상처의 사정을 잘 알던 중학교 때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제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줬어요. 그러나 그때와 달리 고등학교를 가면 매번 제 상처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 상처를 힐끔거리는 사람마다 설명을 해주고 동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한 행동은 결국 제 자존감만 바닥을 치게 만들었고 아무리 남들에게 설명해도 끝도 없이 불쾌한 시선을 받고 살아야 되는 제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어딜 가나 고개를 숙였고 남들 등에 숨은 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어요. 사람더러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야 실제 몸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한참 바닥을 쳤으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모든 생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화재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병된 호흡기 질환이 더 심해졌습니다. 조그만 좁은 공간을 가게 되면 제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숨을 헐떡이게 되었어요.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흡입기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만한 몸뚱어리로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저는 아마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는 학생으로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친구 한 명을 못 사귀어서 모두가 저의 존재를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소심한 성격을 달고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교내에 있을 때 말고는 주야장천 모자를 쓰고 다녔더니 젊은 나이에 약간의 탈모기도 생겨서 병원을 다니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그저 사람을 구하는 선량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내리막길이 되어버렸는지 억울했어요. 아이를 구했던 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내가 만약 아이를 안 구했다면, 그래서 얼굴에 흉도 없고 호흡기 질환도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러나 그 생각은 늘 들자마자 바로 고개를 내저어 버려요. 그날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무사했겠죠. 그러나 제 마음은 아이를 모른 척했던 죄책감에 다른 방향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또 그거대로 끔찍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내가 소심해지는 걸 택하는 바람에 제 일생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걸 저는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탓도 하지 못하고 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기분을 감당했어요. 저는 대학 입시도 포기하고 35살까지 10년 넘게 배달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 가리기 바쁜 데다가 그렇게 엉망인 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대학을 들어갈 성적에 못 미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을 가서 또 제 흉터를 새롭게 볼 또래 친구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오토바이 배달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혼자 노력해서 이룬 것이 원동기 운전면허 따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안 좋으셨지만 부모님 눈에도 제가 많이 음울해 보였는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걸 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역시 자식만 보는 부모님 눈은 못 속이나 봅니다. 저는 이왕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잘 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뭐든 처음엔 실수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제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버렸지 뭡니까. 음주 차량인지 뭔지 차선을 벗어난 차를 피하려다가 전날에 온 빗물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온몸이 쓸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디 부러진 곳은 없었어요. 찰과상만 생긴 상황이라 저는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그 때문에 굳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응급실 간호사였는데요. 그 응급실 간호사가 신규였는지 엄청 뚝딱거리더라고요. 제가 아플까봐 과하게 조심히 드레싱 해주는데 솔직히 엄청 귀여워서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토끼같이 생겨서는 하나 할 때마다 아프면 말해달라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용기가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실수로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고 말을 걸어버린 거예요. 말을 뱉자마자 저 또한 깜짝 놀라서 실언을 했다고 말을 정정했는데 정작 간호사한테서 오는 대답은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활짝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더러 멀리 가지 말고 근처 카페에 있어달라고 하대요. 갑작스레 잡힌 맞선 느낌에 좀 많이 얼떨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마음에 드는 간호사분과 저녁을 먹는 찬스를 얻게 되었어요. 그 간호사는 대화를 나눠보니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웃기도 잘 웃고 혼자 쫑알쫑알 말도 잘하고 저와 다르게 굉장히 밝고 활력이 넘치는 여자였어요. 왠지 모르게 한참 젊은 분위기도 나서 20대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나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간호사 나이가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속으로 좋아했던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35살 먹은 아저씨가 감히 25살한테 마음을 품다니 스스로 죄책감까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착한 간호사분은 저한테 또 어디 아프면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전화번호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것에 진심으로 고마워서 인사를 드린 후 저는 딱히 연락하지 않았어요. 감히 찝쩍거리는 아저씨로 보일 테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났는데요. 여전히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간호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겨우 한번 본 게 다니까 그리 반가운 사이는 아닌데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문자는 오늘 시간 되냐고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자는 내용이었어요. 그 연락을 보자마자 저는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벙쪘다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저녁 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연락을 하셨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제가 답을 주지 않아도 한 번 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녁으로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한우 맛집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솔직히 저는 좀 부담되었어요. 간호사분이 사귀자고 한 건 아니지만 10살 어린 여자랑 노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심 찔렸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거절할 건덕이나 자격은 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던 핑계를 저 혼자 생각한 뒤 간호사분의 제안을 허락했어요. 그때부터는 약속 시간만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설레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간호사분은 여전히 귀여웠고 진짜 토끼라도 되는 것처럼 하얀 옷이 무척 잘 어울리는 차림이었어요.
처음 밥을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가 밥을 대접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완전 데이트나 다름없는 만남이라서 떨렸어요. 그런데 저를 더 숨 못 쉬게 만들었던 건 간호사분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이제 그만 헤어지려고 꿈을 대던 그때 간호사분이 얼굴을 붉히며 저를 탁 째려봤어요. 다짜고짜 저한테 눈치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난날 폰번호를 줬던 걸 언급하더니 그게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준 거 같냐고 따지듯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더러 여자 안 사귀어봤냐고 못소리냐고 하네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죄송하단 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에게 한동안 놀림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게 못소린 저를 놀리는 말이긴 해도 어찌 보면 간호사가 제게 고백한 것과도 같아요. 솔직히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거절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먼저 용기를 내주셨으니 저도 마음 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10살 터울 커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연애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예비 신부가 된 그녀는 연애를 하면서도 애교 많고 저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예비 신부에게 받는 성의를 최선을 다해 보답해 주려고 했죠. 그런데도 한 번씩 찾아오는 현실 타격은 저를 기죽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나이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둘 다 성인이긴 해도 괜히 제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예비 신부 나이엔 굳이 제가 아니어도 괜찮은 또래 남자친구를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제 존재가 민폐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예비 신부가 눈치챘나 봐요. 언젠가부터 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응급실에서 저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날 치료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간호사가 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예비 신부가 제 치료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비 신부를 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보고 반한 거니 저더러 미안해하지 말라는 게 예비 신부의 말입니다. 예비 신부가 해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제가 남자로서 얼마나 창피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느꼈어요. 저희는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사이였다 보니 3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오면서 제 성격에 좀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예비 신부 덕분에 어두웠던 제 성격이 많이 밝아졌다는 게 어느 순간 느껴졌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로 인해 생긴 후유증 때문에 매사에 비관적이고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예비 신부를 만난 덕분에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예비 신부가 배달하는 저를 보고 어느 날 전문직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 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산다는 예비 신부 말이 멈춰있던 제 장래를 다시금 움직이게 해줬습니다. 저는 고졸을 뽑아주는 회사에 지원서도 넣어보고 딸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알아보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벗어날 방법을 찾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연애하냐면서 사람이 생기 있어졌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는 나의 변화를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숨기만 했었나 뒤늦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 덕분에 제 얼굴에 있는 흉터도 남들 시선 때문에 숨을 만큼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타인의 눈초리를 극복할 만한 여유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를 만나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제 모습이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꾸준히 지원서를 넣다 보니 정규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경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처럼 번듯한 직장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저를 이렇게 발전시켜준 예비 신부와도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해 약속도 했습니다.
커플들이면 얼마든지 의논한다는 아이 몇 명 낳을 건지, 결혼식 어떻게 할 건지,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건지 등등의 환상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면서 동시에 예비 신부랑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나이 차이가 여전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미안한 만큼 노력하기로 했으니 그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 신부가 연락 와서는 대뜸 큰일 났다고 목소리를 떨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비 신부 엄마가 나랑 연애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이 차이를 듣고서 예비 신부 엄마가 뒤로 넘어가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더 볼 것도 없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는데 예비 신부가 싫다고 우겼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저는 확신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신부를 진심으로 책임지려고 했던 제 의지는 쉽게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예비 신부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도 안 드렸는데 벌써 의기소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던져져 오는 예비 신부 말에 저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기회일지도 몰라. 오빠,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엄마가 오빠를 잘 몰라서 그래. 직접 보고 대화하다 보면 엄마도 분명 우리 허락해 주실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영 확신이 안 섰습니다. 저 그렇게 잘난 놈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얼굴에 흉 있는 건 물론 화재 사고 탓에 몸 상태도 안 좋고 나이는 많은데 모은 돈은 없고 직장도 변변찮고 그런 아저씨 같은 남자가 한참 청춘인 딸을 넘본다면 제가 예비 신부의 엄마라고 하더라도 저를 도둑놈 취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부 입장에선 저의 용기 없는 태도만으로는 약속을 파할 이유가 안 되었나 봅니다. 예비 신부는 오히려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면서 약속을 덜컥 잡아버렸어요. 할 수 없이 예비 신부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잘 보이고자 새 옷도 사입고 예비 신부 엄마에게 드릴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사실 예비 신부가 이혼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 엄마한테 점수를 딴다면 마음 편히 예비 신부와 미래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은 저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예비 신부가 맞춰주는 코디로 입고 나갔는데 애초에 어머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쪽도 우리 딸이랑 안 어울린다는 거 알죠?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딱 봐도 삼촌 조카 사이 같구먼. 가볍게 만나는 것까진 간섭 안 할 테니까 결혼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머님은 제 선물을 받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예비 신부는 어머님을 붙잡으면서 더 얘기해보자고 매달렸습니다. 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니? 10살 많은 아저씨한테 시집이 가고 싶어? 직장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었는데도 너보다 잘난 게 없잖아. 내가 너 이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소중하게 키운 줄 알아? 얼른 마음 접어. 예비 신부는 자기 나름대로 성질이 났는지 어머님한테 대들려고 했어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저는 지켜보지만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머님 앞에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못난 놈인 거 압니다. 이런 저를 이만큼이나 끌어올려준 사람이 예은이에요. 예은이는 저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저 예은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 내놓고서라도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반대하는지 알지만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이게 무릎 꿇는다고 될 일이에요? 나한테는 내 자식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요. 아니 그리고 사정을 할 거면 그 얼굴에 흉터나 수술하고서 나타나던가. 아까부터 거슬려 죽겠네. 우리 딸이 밥 한 번 먹자고 떼를 쓰는 바람에 한 번 와본 건데 그쪽 얼굴 보니 더더욱 아닌 것 같네요. 나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까 웬만하면 얼른 헤어지세요.
그날 저는 손님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을 받으면서 대차게 까였습니다. 예비 신부는 자기 엄마를 향해서 허락 안 해주면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날 저랑 예비 신부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를 설득해 집에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별을 통보했어요. 예비 신부한테서 연락이 불티나게 왔지만 받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예비 신부가 우리 집을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부모님은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제 예비 신부를 그런 식으로 처음 봤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예비 신부가 매일 집 앞에서 울고 간다는데 그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마침 그 시점에 제가 회사 계약도 만료가 돼서 백수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예비 신부와 만날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 짱 박혀서 만화책만 읽고 있으니 부모님이 날이 갈수록 저를 한심하게 보았어요. 예전에 네가 그렇게 지낼 때는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뭐니? 지금은 그냥 가여운 예비 신부 나 몰라라 하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백수 아니야? 너도 하면 되는 놈이었잖아.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든지. 엄마가 매일같이 공무원으로 잔소리할 때는 그저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나 생각하면서 귓등으로 듣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 주 주말쯤이었어요. 여전히 제 전화기를 괴롭히고 있던 예비 신부의 문자가 왔었는데요. 평소엔 읽고 무시하면서 가슴앓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온 연락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신부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그랬는데 제가 공무원같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저와 예비 신부의 관계를 결혼까지 허락해준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비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만 노력해줄 수는 없냐고 마지막 애원을 짜내서 보낸 문자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희망을 갖고 바로 다음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예비 신부한테 답장도 해줬어요. 공무원 합격하면 그때 당당하게 만나겠다고 당장은 만남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제가 공무원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9개월 만에 9급 공무원 합격이란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보라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기쁜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마한테 한 가지 미안한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 공부를 예비 신부 때문에 한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지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예비 신부가 시켜서 공무원 공부 시작한 거야. 미안해. 엄마 아들 진짜 호구 같지? 아이고, 부모보다 예비 신부가 더 좋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길래 그래? 얼굴은 참 앳되고 예쁘게 생겼던데 결혼할 거니? 그럼 빨리 좀 소개해줘. 보니까 너 못지않게 아가씨도 우리 아들 많이 좋아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는 며느리로 합격이다. 부모도 못 바꿔놓은 너를 변화시켰으니 당연히 합격이지. 오, 고마워. 근데 있잖아. 엄마도 나를 도둑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예비 신부가 나보다 10살 어려. 어머, 뭐? 우와, 우리 아들 능력이 그렇게나 좋았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꼬셨대? 우리 아들도 이 엄마한텐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데 그 아가씨는 완전 아기 같겠다. 엄마가 딸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 너무 기대된다. 언제 밥 먹을까?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좀처럼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10살 차이라고 말해줘도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10살 어린 배우자 집안이 좀 더 타격이 크겠죠. 아무튼 그래서 예비 신부와 재회를 하자마자 얼떨결에 저희 집 인사 날짜도 정해버렸습니다. 부모님한테 예비 신부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상상 이상으로 예비 신부를 너무 좋아해줘서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말릴 수 없었던 건 예비 신부 또한 저희 부모님을 너무 좋아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양쪽 다 초면인데도 예비 신부는 마치 우리 집에 몇 번 와본 사람처럼 해맑게 부모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예비 신부가 너무 사랑스러웠는지 엄마는 끝내 파격적인 제시를 했어요. 예은이가 우리 집 식구만 돼주면 이 엄마가 집도 바로 해줄 수 있어. 너희 아직 집 살 만한 돈 못 모았잖아. 합가는 불편하니까 꿈도 꾸지 말고 신혼 분위기 제대로 즐기게 바로 분가해라. 좀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해준다고 하냐고 조용히 물었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태 그걸 월세 주면서 갖고 있었대요. 계약 기간 끝나면 저희더러 들어가서 살라고 하대요. 너무 좋아요, 어머님. 그 아파트 정말 비싼 곳 아니에요? 저희 집 평편으로도 감히 꿈도 못 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복, 시댁복을 단단히 타고났네요. 저는 저도 몰랐던 엄마 재산을 알고서 벙쪄있느라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신부는 너무 좋아하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솔직히 저도 결혼이 막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예비 신부 엄마였어요. 혹시 내가 공무원 못 해낼 거라 생각해서 예비 신부랑 영영 떼어놓으려고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게 맞는다면 분명 다른 이유를 다시 대서라도 끝까지 저랑 예비 신부를 반대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의 이런 생각 또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지 제가 공무원 합격했다고 하니까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랑 예비 신부는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날짜 잡고 양가 집안이 만날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제게 장모님이나 다름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예비 장모님은 저희 집안과 대화하는 내내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비 장모님이 뭐 하나 터뜨릴 것 같이 불안한 아우라를 풍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장모님이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다들 알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할게요. 딸 가진 입장에서 10살이나 많은 사위 얻게 돼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사돈 쪽에서 대출 하나 없이 집 해온다고 했으니 그것 때문에 허락해주는 겁니다. 쥐뿔도 없었으면 끝까지 반대했을 거라는 거 알았으면 해서요. 이쯤이면 부모님도 제가 환영받지 못했던 사위라는 걸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부모님까지 욕먹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예비 신부가 뒤늦게 예비 장모님을 말렸지만 그건 이미 찬물 끼얹은 분위기를 더 얼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되었어요. 저는 차마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가 제법 차분한 목소리로 예비 장모님의 실언을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알죠. 저도 딸은 없지만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세상에 아깝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선 며느리 될 아이가 너무 이쁘긴 하지만 저도 제 아들 보내는 거 당연히 아까워요.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사부인도 이왕 결혼 허락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서로 잘 지내보도록 노력합시다. 엄마 말에 예비 장모님도 뭔가를 느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런데도 예비 장모님은 계속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계속 사람을 시험해 보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마에 흉터로 딴죽을 걸었거든요. 참, 아드님이 흉터가 있던데 어릴 때 사고를 좀 크게 쳤나 보죠? 얼마나 까불고 다녔으면 얼굴에 상처가 있어요? 웬만하면 성형외과를 데려가시지 보기 흉하게. 이제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데 우리 딸까지 괜히 욕먹는 거 아닌가 몰라요. 제가 못마땅하니까 예비 장모님 말투는 할 수 없이 삐딱하게 나왔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이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예비 신부 때문이었죠. 근데 제가 욕먹는 게 곧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니 그건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예비 장모님이 조금만 더 무례하게 굴면 자리를 파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니요, 흉터는 저희 아들이 까불다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구하다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를 불길에서 구하다가 얼굴에 화상 입고 패도 좀 안 좋아요. 저도 하나 있는 아들이 불길 속에 들어갔다는데 내내 이 흉터를 보면서 어디 마음이 편했겠나요? 그래도 한 생명을 구하고 생긴 영광의 상처인데 사돈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는 무례한 예비 장모님 앞에서 끝까지 교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저 또한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비 장모님이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엄청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묻는 말이 그 사고가 났던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였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말해줬어요. 현재는 이사를 가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이 이제 손까지 떨면서 입을 막더라고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혹시 불난집이 1204호가 아니냐 하대요? 그 당시 불난집 호수는 아파트 주민 전체에게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숫자였어요. 저랑 엄마는 그 집 호수를 어떻게 아냐고 되레 예비 장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애 살려준 사람이 웬 어린 소년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설마 김서방 자네였던 거야? 아이고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예비 장모님이 하는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저희들은 전부 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꽤 긴 정적이었어요. 저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비 신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 예비 장모님이면 내가 구했던 5살짜리 아이는 제 앞에 있는 예비 신부란 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예비 신부가 자기도 흉터 있다고 등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여주면서 제 얼굴 흉터를 위로해 준 적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 신부한테 마음이 더 열리기도 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얻은 흉터였다니.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아직도 잊히지 않을 만큼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상황 역전되어서 이번에는 엄마가 성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예비 장모님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인정머리 없던 부모라고요? 내 아들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도 그쪽한테 사과나 감사 인사 못 받아서 얼마나 억울했는데 그쪽은 겨우 집 복구만 해놓고 홀라당 가버리는 게 어딨습니까? 생명의 은인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간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양심을 논했던 거예요? 예비 장모님은 식겁해서 우리 엄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양손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연신 숙이더라고요. 두 손을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제 전남편 되는 사람이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한량의 도박만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집안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 딸애가 배고팠는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때부터 저희 엄마도 물론 저 또한 벙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 자세한 경위도 몰랐던 예비 신부 또한 저희 집처럼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듣자 하니 그랬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그날 전 남편이 딸과 함께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마침 예비 장모님이 퇴근하고 귀가를 하던 시간이었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안에는 이미 자욱한 연기가 가득했고 딸 울음소리밖에 안 들렸답니다. 놀란 예비 장모님은 식겁해서 죽을 힘을 다해 집에 있는 딸을 찾아 다시 현관 밖으로 내달렸는데 한쪽에 쓰러졌던 전 남편을 밟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게 되었고
끝까지 나서지 못하고 기절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 덕에 어찌어찌 기어나온 5살짜리 어린애만 울면서 문 밖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뒤늦게 뛰어올라가 발견했던 거고요. 나중에 발견된 사실인데 예비 장모님 전 남편은 도박장 다니느라 바깥 출입이 많았대요. 불이 났던 그날은 도박 때문에 돈을 다 잃고 집에 와서 술만 진탕 먹다가 술 취해 잠들어 있었답니다. 전 남편이 돈을 빌리고 못 갚은 빚이 많았는데 하필 그때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도망치느라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단 한순간도 제 딸 구해준 아드님의 도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사모님. 예비 장모님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저희 엄마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좀 당황한 엄마는 뒤늦게 사과를 받더라도 사과만 받으면 마음을 풀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 소리를 하며 굽신거리는 자세로 나오니까 엄마가 되레 예비 장모님을 진정시키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네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인사를 못했을 텐데 제가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 사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저도 많이 예민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소리는 하지 마세요. 차돈 될 사이에 사모님이 뭐예요? 아유, 당연히 사모님이죠. 저한테는 제 딸밖에 없어서 제 딸 목숨이 곧 제 목숨이거든요. 제가 저를 살린 은인 집안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너무 죄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보답하면서 살게요. 저희 집은 살아생전 다시는 받지 못할 감사 인사를 뜻하지 않게 38살이 넘어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장모님의 무례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장모님의 전 남편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을까봐 더 꼼꼼하고 예리하게 살피고 싶었겠죠. 김서방한테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전 남편이 직업도 없이 도박에 빠져서는 가족도 버리고 알코올 중독 신세로 살다가 결국엔 도망을 갔어. 내 딸까지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깐깐하게 사위를 고르려다 보니까 자네한텐 정말 몹쓸 짓을 해버렸네. 미안하다. 예비 장모님이 제 앞에 와서까지 제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니까 괜히 잠깐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저 또한 괜찮다고 하면서 예비 장모님의 용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받았을 그동안의 상처를 생각해서 경고 비슷한 말을 해주었는데요. 아무리 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겉모습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그건 딸 되는 입장에서도 존경스럽지 않은 태도란 말을 하셨어요. 그것에 예비 장모님은 그저 우리 엄마의 말을 높이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본격적으로 오르막길을 타기 시작했어요. 오해 아닌 오해도 풀고 예비 장모님께 극진한 애정을 받으니 더 이상 제가 느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가 되었고 저희는 엄마가 준비해준 아파트에 들어가 흥겹게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된 저는 동사무소에 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 가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랑 깨볶느라 퇴근이 너무 고파요. 이대로만 지내도 너무 즐겁거든요. 그런데 글쎄 제게 더 큰 행운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제 우리 예쁜 아내가 저 퇴근하고 오자마자 수줍게 무언가를 내밀더라고요. 눈 감고 받으라 하길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글쎄 그게 뭔 줄 아시나요? 2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랑 초음파 사진이지 뭡니까? 이제 5주 됐다네요. 아내와 처음 연애하게 된 순간도 제게 손꼽을 만큼 행복한 일인데 새 생명이 찾아온 현재도 정말 말 못하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말이죠. 제 인생이 참 어두울 뻔했잖아요. 그런 저의 세상을 환하게 밝혀준 아내를 만나서 매사에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요.
어릴 때 제가 구한 그 5살짜리 꼬마 아가씨랑 결혼까지 한 기막힌 우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해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축복해 주시길 바래요. 저도 아내도 서로가 서로의 세상을 지켜주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 우리 꼬물이도 함께 말이에요. 다들 행복하세요.